박사랑의 문학을 사랑하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박사랑의 문학을 사랑하는 라디오 문사라의 진행을 맡은 소설가 박사랑입니다. 시작하다 문학 포털을 통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창작살롱 시작하다에서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구역에서 유명한 문학 덕후인데요. 문학이, 소설이 너무 좋아서 읽다가 쓰다가 결국 소설가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공한 덕후, 그러니까 성덕이 된 셈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좋은 소설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소설은요, 요즘 최고 핫한 작가 한강 선생님의 아기부처입니다. 아기부처는 내 여자의 열매라는 단편집에 실린 단편 중 하나고요. 약 20여 년 전 출간된 비교적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기부처는 겉으로는 완벽한 아나운서이지만 온몸에 화상 흉터가 있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매해 노벨문학상이 발표되는 날이면 낯선 이국 작가의 작품을 오래 검색하다 가장 대표작 한두 권을 주문하곤 했어요. 올해도 제 계획은 당연히 별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발표되는 순간 손도 머리도 다 멈추더라고요. 우리나라 작가라니, 그것도 한강 선생님이라니. 괜히 저까지 벅차고 설레서 잠을 다 설쳤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강 작가님 작품을 처음 읽었던 날이 언제지? 하고 한번 떠올려 봤어요. 17살에 도서관 구석에 서서 선체로 책장을 넘기다가 한참 숨을 골랐던 적이 있습니다. 뽑아들었던 책 몇 권은 그냥 책상 위에 올려만 두고 오직 그 책만 읽었어요. 단편소설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읽었던 소설이 바로 아기부처예요. 작품의 내용은 세세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오후 도서관의 빛과 질감이 눈을 감으면 다시 떠오릅니다. 근데 당연히 17살 어린애가 소설을 잘 읽어냈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냥 좋았어요. 그의 몸을 뒤덮은 화상 흉터를 떠올리고 아기 부처의 찢어진 입꼬리를 떠올리고 그녀의 산책길을 더듬어가는 동안 슬프고 외로웠어요. 동시에 벅차오르는 마음이 작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던 거겠죠.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그 작품 말고도 한강 작가의 여러 작품을 읽을 기회가 생겼고, 지식과 식견이 쌓이며 저는 소설 속 행간에 쌓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책은 제 책장 한켠에 늘 꽂혀 있었어요. 과제에 치이고 일에 치여서 항상 읽어야 할 책들이 많았기에 그 책을 그 이후로 자주 펴보지는 못했지만요. 노벨상 소식 이후에 오랜만에 아기부처가 읽고 싶어져서 본가 책장을 뒤적였습니다. 분명 버린 기억은 없는데 책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작들은 다 책장 속에 있었는데 오직 내 여자의 열매 그 책 하나만 없더라고요. 결국 포기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책을 새로 주문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개정판을요. 다시 읽어도 소설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나였던 그 17살 소녀는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지금의 저는 너무 달라져서 그 시절의 나와는 마치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래전 책도 그 무렵의 소녀도 찾지 못한 저는 조금 무력한 기분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밑줄 친 구절은 여기에요. 눈물로 세상을 버티려고 하지 마라. 주인공의 어머니가 어린 주인공에게 하는 매서운 말이었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하면 더 눈물이 날까요? 저는 제가 혼나기라도 한 것처럼 몽글몽글 뭉치는 눈물을 꾹 참아내고 다음을 읽었습니다. 소설 속 나는 남편과의 싸움 중에도 차분하고 초연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적 동요를, 격분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좀 답답했어요. 아마 그도 그랬겠죠. 저는 그들 사이에 깊고 슬픈 골짜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빠지기는 싫어서 한두 발짝 물러나 곁눈질로만 봤어요. 여기서 작품 속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실 하나가 계시처럼 마치 누군가 내 귀에 속삭인 것처럼 떠올랐다. 나는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의 흉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 흉터 때문에 그를 혐오하고 있었다. 그의 흉터가 다만 한 겹 얇은 살갗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이 내 마음의 얇은 한 겹까지 벗겨내주지는 못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죄가 있다면 모두 나의 것이었다. 삶이 얼마나 긴 것인지 몰랐던 죄. 몸이 시키는 대로 가지 않았던 죄. 분에 넘치는 정신을 꿈꿨던 죄. 분에 넘치는 사랑을 꿈꿨던 죄. 자신의 한계에 무지했던 죄. 그러고도 그를 증오했던 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학했던 죄. 내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그는 침통한 얼굴로 말없이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타인처럼 서먹서먹하게 그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버림받은 소년의 얼굴. 깊숙이 흉터를 숨긴 얼굴로 그는 오두만이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바뀌었다. 나는 타인의 그것처럼 그의 흉터를 보았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듯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세계가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낯설게 그리고 오래 바라보았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의무와 책임과 방기, 진실과 거짓 따위가 내 눈앞에서 경계선을 무너뜨려 갔다. 나는 그 혼란에 더 이상 놀라거나 당혹스러워하지 않았다. 다만 잠자코 바라보았다. 그 간격이 나를 구해주었다.
저도 한때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나의 사랑이 누군가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고, 그 사랑이 충만한 자비로 나 자신까지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 예상하듯 제 사랑은 더 베풀지 못하고 나와 그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도 쉽게 헤어나올 수 없었고 여전한 미련으로 어둠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마치 최선이라는 듯이. 부처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부처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아기 부처에 머무릅니다. 부처는 아마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비로운 미소를 모두에게 지었겠지만 아기는 다르죠. 천진한 만큼 사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아기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이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그만큼 초라하고 염치 없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죠.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속되고 변덕스러운 것일까요? 내 얇은 마음 한 겹, 누덕누덕 기워진 죄와 후회들을 짊어진 채로는 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나는 알았다. 그것들이 쇠로 만든 추처럼 내 몸에 올라타고 있었다. 내 허리를 굽게 하고 허파를 쭈그러들게 하고 등짝을 식은땀으로 적셨다. 아까부터 내 앞에 서 있었을 키 작은 진달래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새언니의 말대로 과연 밝고 붉은 빛이 북 같은 꽃눈 끝에 맺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옆으로 단단하게 뻗어간 굵은 상수리나무 뿌리를 거머쥐었다. 생각을 하지 마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러자 발에 힘이 갔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탄식합니다. 서로를 망쳐가면서도 인내라고 연민이라고 칭해오던 그 감정들을 솎아내며 나아갈 방향을 정해요. 당장 떠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면서도 바로 떠나지는 않고 잠시 머무릅니다. 끝내는 일에 미숙한 그녀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차가운 남편을 대하면서도 그녀는 속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만 되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그녀가 언젠가 과거에는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했을 거라는 사실을요. 연민도, 동정도, 안타까움도 돌아보면 다 사랑의 다른 얼굴 아닐까요? 그녀는 상처받고 돌아온 남편의 절규에 함께 울어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곁에서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고요히 자신의 자리에 머물 뿐이죠. 그런 행동이 남편에게 위로가 되었을지 아니면 남편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 헤아려 봐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아기 부처의 꿈을 꿉니다. 아무도 없었다. 내 몸뚱이를 그림자째 증발시켜버릴 것 같은 햇빛뿐이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멀리 황금색의 거대한 모래구름이 있는 쪽으로 걸었다. 걷다 보니 바람이 뒹구는 대로 아득한 모래길이 뱀 기어가듯 이리저리 휘어지고 돌아보면 눈을 벌릴 수 없는 모래 안개 너머 버스며 정류장은 물론 방금 전에 찍혔을 내 발자국도 사라지고 없었다. 거대한 무덤의 밑바닥 같은 구덩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로 발을 내려딛자 급사면을 따라 빨려들듯 내 몸뚱이가 굴러내렸다. 고요히 흔들리는 촛불 하나가 구덩이의 둥근 안쪽 면에 내 그림자를 여러 겹으로 술렁대게 하고 있었다. 어둠에 채 길들이지 않은 눈을 비비려고 모래 묻은 손을 털자 손가락질 모래알이 되어 부슬부슬 허물어졌다. 잠든 남편을 두고 그녀는 언제나와 같은 아침을 맞습니다. 유자차를 마시고 조간신문을 훑고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 정자에 걸터 앉아 봄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겨울에는 견뎠고 봄에는 기쁘다. 그 순간 그녀는 왜 그 문장을 떠올렸을까요? 그녀와 남편의 삶은 앞으로 갈라질까요? 아니면 또다시 마주칠까요? 소설은 거기서 끝나버리기에 그 뒤를 상상하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몫입니다. 저의 아기부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줄거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단편적인 것들만 늘어놓아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저의 작전이었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돌아가 다들 그 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작전이요. 저 혼자만 읽기에는 너무 좋은 소설이거든요. 저는 한동안 문학의 힘을 의심했습니다. 누구도 읽어주지 않을 소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불합리한 이유로 죽어나가고 부조리한 이유로 고통받는데 고작 소설 쓰는 게 누구를 구할 수 있을까? 내 초라한 작업이 나조차 살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번에 한강 작가님 노벨상 수상 연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고쳐졌어요.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세상에서 이토록 잔혹하지만 또 그만큼 아름다운 세계에서 저는 또 무언가를 쓰려고 합니다. 춥고 외로운 겨울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제 이야기가 당신께 전해진다면 마음의 한 귀퉁이가 따뜻해질 거예요. 소설이, 이야기가, 문학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때때로 지표가 되고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학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근 문학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문화부 기자님과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신문 오경진 기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문 문화체육부에서 문학을 담당하면서 문단 안팎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오경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처음 연말인데 요즘 문학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요즘 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어떤 관심사는 아무래도 신춘문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신문사들이 실시하는 가장 큰 연례 행사인데요. 저도 최근까지 이것 때문에 무척 바빴습니다.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원고들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을 처리해야 했었거든요. 제가 속한 서울신문도 오늘 신춘문예 총평, 이제 들어온 원고들이 어땠는지 그런 기사들을 냈기도 했고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다른 신문사들도 이런 총평 기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당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당선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자 새해 첫 신문에 이 당선자들의 사진과 함께 당선작들이 아마 독자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신춘문예 얘기를 하니까 매우 그리워지네요. 저도 등단을 준비하던 시절에 신춘문예의 문을 정말 많이 여러 번 두드렸는데 결국엔 열지 못하고 그러셨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농담 섞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동료 작가들하고 이제 좀 송년회 자리를 갔다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춘문예에 당선되면 소식이 언제 그 작가에게 전해지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는 언제 전하셨어요? 이게 참 매번 다른데요. 사실은 작가들, 그러니까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뭐 크리스마스 전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 저도 이제 문화부 기자를 하기 전에 이게 저도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지망생이기도 한데 뭐 어떤 건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담당을 해보니까 보통은 크리스마스보다는 조금 더 전에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모든 기자들이 문학 담당하는 기자들이 스톡홀름에 출장을 갔다 오느라 조금 더 늦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통은 크리스마스까지는 너무 이제 늦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그 전입니다. 예. 그 자리에 있던 작가분 중에 한 명이 신춘문예 출신이었는데 딱 잘라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17, 18일이면 다 간다.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24일 날까지 안 오는 신문은 없다. 이런 예. 식으로 되게 단정적으로 말해주셔서 저희가 다들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 작가님도 지금 예를 들면 서울문예 출신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도 1월 1일, 항상 1월 1일 될 때마다 신춘문예 작품들 챙겨보곤 하는데, 요번에 뽑힌 작품은 어떻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나요? 제가 이제 사실은 당선작을 결정하고 아직 모든 작품들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신문 것만 봤겠죠. 저희 신문 작품들은, 뭔가, 어디 내놔도 다른 신문사들이랑 아무래도 좀 경쟁을 하거든요. 누가 더 잘 뽑았나, 그렇죠. 누가 더 못 뽑았나. 또 그런데 저희 신문 작품은 아마 역대급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제일 먼저 서울신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한강소설가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저도 진짜 부럽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나요?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한강소설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셨고, 또 그 현장, 스웨덴 스톡홀름 현장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일단 시상식이 열리는 스톡홀름은 열흘가량 시상식을 전후로 해서 노벨 위크, 노벨 주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꾸려집니다.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여러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노벨상 수상자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미디어 파사드 또 건물에 쏘아지고 여러 낭독회 행사도 열리기도 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은 12월 10일에 열렸는데요. 12월 10일은 그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상식에는 초대받은 일부 인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이 시상식에 초대됐고 저도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복장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발등까지 오는 드레스를 입으면 되는데 특히 남성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미복을 입어야 하거든요. 연미복이라고 하면 이렇게 턱시도인데 이제 그 뒷부분이 긴 그 제비꼬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연미복을 입어야 하고 또 하얀색 보타이, 나비 넥타이를 꼭 매야 하거든요. 인생에 해보지 못할 경우. 예, 저도 그게 당연히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복장 규정이 있는데, 그 노벨위원회에서 물어봤어요. 이게 그냥 검은색 정장만 입고 가도 되는 것이냐. 근데 노벨위원회에서는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안 된다. 다 입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급하게 빌려서,
출장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캐리어 작은데 이제 그 연미복을 막 캐리어에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굉장히 짐이 무거웠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것은 진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소식이네요. 예, 굉장히 좀 영광스럽지만 또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다른 기자들도 저뿐만 아니라 뭐 몇 개 매체가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다들 뭐 현장에서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니 이제 굉장히 사실 전 누군지 모르는 서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크도 있었습니다. 별다른 인사를 하진 못했는데 아마 한강 작가랑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포옹하고 뭐 그런 장면도 지켜보기도 했었고요. 이제 마침 출국하기 전에 제가 12월 4일에 출국했는데 출국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예,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마침 한강 작가가 또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쓰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한강 작가가 무슨 말을 할지 과연 그런 것들이 주목받았던 행사였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상소감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네네네. 그 수상소감 전에 이제 그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그 사태와 관련한 한강 작가가 어떤 말을 할지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됐었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한강 작가가 이제 폭력과 어떤 강압 통제가 지배했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기사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자 생활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다시 경험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경험을 하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네네네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네. 뭐 끝나고 나서 뭐 다 같이 하는 다과회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다과회 시상식 끝나고 나서 그 시상식 끝나고는 만찬식이 열렸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일부만 초대가 됐는데 저는 그 만찬식에는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이 정도 매체가 아마 만찬식에도 초대를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찬식에는 제가 5시간 정도 이어지고 그 메뉴도 굉장히 비밀에 붙여졌다가 그날 공개되면서 그 5시간 동안 아마 3개의 메뉴가 나오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교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행사가 더 프라이빗하게 예, 뭐 춤도 추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좀 지켜보다가 그거는 이제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도 되거든요. 그 밥 먹는 모습들이 저도 보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보진 못했었습니다. 예. 아주 영광스럽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힘든 자리. 굉장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 뒤에는 좀 요즘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로 나온 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한강 소설가의 영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째 소년이 온다를 비롯한 한강 작가의 소설들이 각 서점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간지들에서 소개한 책들을 조금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일단 2023년이었죠. 일간지 신춘문예 2곳에 동시에 당선되면서 주목받았던 전지영 작가의 타운하우스가 주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서수 작가의 몸과 고백들이라는 연작 소설집이 굉장히 많은 일간지에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했었던 것은 이제 김근 시인이 10년 만에 펴낸 시집 에게로였는데요. 시인 지망생들 중에서 김근 시인에게 시를 배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어떤 시를 쓰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개간 문학동네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출간된 비평 앤솔로지 크리티컬 포인트도 여러 일간지에서 소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문학 평론이나 비평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떤 이론이나 담론들이 주목을 받는지 엿볼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전지영 작가나 이서수 작가의 책은 저 또한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준비해 오신 것들이니까 네. 제가 아까 잠시 기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점액추처럼 저녁 메뉴 추천처럼 오늘 저녁에 읽을 책 혹은 연말이니까 이 겨울에 어울리는 책을 한 권 추천해 달라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이게 사실은 뭐 저녁 메뉴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녁 메뉴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뭐 저한테도 좋은 책 뭐 하나 없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고, 저도 급하게 조금 제가 소개했던 책들, 소개했던 책들을 아무래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사로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인데, 11월, 지난달 초에 나왔던, 시집을 하나 조금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시집 제목은,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 보십시오. 이고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유선의 시인의 첫 시집입니다. 유선의 시인은 2022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이 시집으로 처음 이제 독자들과 만나는 그런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집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는 굉장히 제목이 재밌잖아요.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 시인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룡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멸종이라는 단어가 혹시 공룡과 관련이 있을까? 해서 읽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공룡에 대한 어떤 사유. 근데 이거 단순하게 공룡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굉장히 옛날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우리 인간적인 과거가 아니라 어떤 아예 지구적인 과거로 넘어가서 그 시간과 지금 현재 시간을 뒤트는 그런 시간 관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제가 이 시집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문학적 구멍 안으로 과학과 철학이 빨려 들어온다. 시인은 그것을 우물우물 씹고 되새김질한 뒤 예쁜 시로 독자에게 꺼내어 보인다. 그다음에 조현정 문학평론가가 이거 해제를 쓰셨는데 이 시를 철학적으로 청소된 영혼의 문장들이라고도 평가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다채로운 세계, 과학, 철학 이런 것들 다채로운 세계를 굉장히 유쾌한 문장으로 펼쳐 보여서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 시집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이게 마치 겨울에 어울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저는 재밌게, 유쾌하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시집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 너무 빠져들어서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 권 사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약간 사랑과 멸종이라는 단어 아주 반대 대척점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정확히 딱 그런 지점들이 잘 드러나거든요. 시집 안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와닿는 시집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멸종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멸종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사랑의 끝은 멸종인가? 그럼 그걸 뒤집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 라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시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 상상력이 촉발되는 좋은 시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기자님께 여쭈면서 저도 하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연말에 이제 여행을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책을 한 권씩 꼭 책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처럼 책을 한 권씩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뽑아 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그래서 보후밀 그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지금 뽑아놓고 온 상태고요. 그래서 친구가 지나오면서 너도 이 책 읽어? 말하면서 자기도 요즘 이 책 읽는다고. 그래서 이 책이 약간 누군가한테 눈에 띄는 시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도 잠시 같이 점액추에 얹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놨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읽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 정도는 읽었는데 제가 어떤 다른 사정으로 못 읽었는데 맞아요.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창비에서
포털 뭐 하면서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꾸며놓고 나서 수건에 그렇게 찍었더라고. 책은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확히 맞는 네,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답니다. 모든 작가들 또 문학 기자들 다 그래요. 책을 다 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다 읽는 거 쉽지 읽기는 않죠. 예. 저도 연말 되니까 요즘 책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책은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소식들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에서 이런 식으로 첫 시간을 기본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듣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좀 실수한 부분이나 제가 약간 말을 버벅댄 부분도 있겠지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다 문학포털은요,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의 문학포털 사이트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강의, 모임, 웹진, 뉴스, 팟캐스트, 커뮤니티, 문학 관련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여기서 수업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소설 얘기하실 분들도 언제든 들어오시면 제가 무척 기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1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고 정확한 방송 일정은 시작하다 문학포털에서 공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